한국 방산이 유럽 대륙에서 피 튀기는 암투에 휘말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유럽 상륙은 가히 침공이라 부를 만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생산한 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실전에 투입하는 폴란드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합리적이었으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당사국들 중에서는 이를 안 잊고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한국 방산의 숨통을 끊기 위해 이유라는 이름을 내걸고 모여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달리 생각해보면 유럽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방면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이미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를 넘어섰습니다. 당장 폴란드와의 거래만 봐도 K9, FA50 천모 등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입니다. 게다가 이미 유럽에 상륙해 있던 K-9이 핀란드에서 2천억 원, 노르웨이에서 2,80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탄약만 수백만 발 수출해 1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한국 방산의 유럽 방산이 송두리째 잡아먹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즉,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견제는 마땅히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방산 진출을 저지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본격적으로 저지하려던 이유가 실패한 원인과 한국 방산이 숨겨온 저력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대륙을 강타한 한국 무기 광풍은 폴란드를 떼놓고선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작년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 이후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 국민들은 유럽 무기 시장에 첫발을 디뎠다는 사실에 감격했는데요. 이런 감격에 화답이라도 하듯 폴란드 또한 한국 무기를 즉각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는 대한민국으로 자국의 전차병들을 대거 파견했습니다. K-2 흑표를 인수함과 동시에 공백기간 없이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엔 K2 흑표초도 물량이 출고식을 치렀으니 약 2달간의 운송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예 훈련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빠른 거 좋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한민국 국민 기준으로도 특이한 일이었는데요. 오죽하면 국내 일각에서는 폴란드의 대한민국 침공이 시작되었다라며 단 하루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폴란드의 모습이 K2 흑표를 운용할 생각에 잔뜩 몸이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출고식 이후 2달 만에 K2 흑표를 인수한 폴란드는 공백 없이 그 즉시 칼리닝그라드 국경지대 제20기계 화여단의 실전 배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2차 물량이 인도된 지난 3월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참관한 시범 사격에서 2.7km 거리의 표적을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사실상 K-2 흑표의 최대 유효 사거리에서 백발백 중에 기염을 토한 건데요. 그 짧은 시간에 이토록 놀라운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건 모두 폴란드의 정성과 최고에게 배울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훈련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폴란드는 두 번째 훈련병들을 대한민국에 파견했습니다. 바로 호마르 K 운용 병력입니다. 폴란드가 인수 중인 호마르 K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포트와 자국의 멜치 전술 트럭을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포트의 운용 비결이나 탄약 공급 방법 등만 반복 숙달할 수 있다면 인수부터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학습의 효과는 K 흑표에서 이미 증명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장병들을 파견하면서까지 선행훈련을 시작한 폴란드는 거의 공백 없이 K-2 흑표 초도 물량을 국경지대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그만큼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무력 도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바꿔 말하면 현재 폴란드는 K 흑표의 사례만큼이나 호마르 K의 최대한 빠른 전력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과 폴란드의 거래가 시간이 지날수록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모하자 유럽연합에서 이상행동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듯이 한국 무기에 대한 제한적인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상 최초로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무기 공동구매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공동구매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공동구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협력국까지 유럽 30개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EU에서 이 기금을 사용해 구매하는 무기를 유럽 영내에서 생산된 것만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명확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견제였습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보장하는 한국 무기는 방심하고 있던 유럽의 방산업체들을 무참히 몰아냈습니다. 싼 가격에 성능까지 뛰어나니 값싼 무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와 성능을 중요시하는 나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유가 무기 공동구매를 계획한 것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유럽 방위산업 강화 공동조달법 도입을 위한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총 3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회원국들의 무기 공동구매 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그 뼈대입니다. EU 회원국 및 협력국으로 구성된 무기 공동구매 컨소시엄의 예상 조달 금액의 최대 20%까지를 지원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국 무기 재고가 줄어드는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회원국의 무기 재고 부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9월 12일 EU는 이 법안을 가결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 방산을 배척하고 유럽 내 방산 기업들의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회는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2025년 말까지 예산 3억 유로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유럽 방위산업 강화 공동조달법을 가결했습니다. EU가 경제 공동체의 성격이 짙고 EU군도 별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EU 예산이 방산 조달에 투입되는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효된 뒤로는 EU 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 EEA에 소속된 국가 최소 3곳이 함께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전체 구매 대금의 15%가량이 EU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중소규모 방산업체 제품을 사거나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 지원용 무기 공동구매 시에는 예산 지원 비중이 15%에서 최대 20% 상향되는데요. 다만 EU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매 대상 방산업체는 EU 혹은 EEA 국가에 본사를 두어야 합니다. 게다가 추후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부품 대금의 65% 이상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해야만 합니다. 이는 제3 국산 부품 비중을 35% 이상 넘기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초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주장한 100% 유럽산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매우 배타적인 제한 사항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밖에서 무기를 공급할 만한 방산, 시장의 플레이어는 따지고 보면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러시아가 큰 축의 하나였지만 그들 입장에서 이제 러시아산 무기는 적일 뿐입니다. 중국은 유럽에 무기 장사를 하지 않을 뿐더러 이젠 러시아와 한편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의외로 입지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대부분 무기의 대체제가 유럽이나 러시아 내에 있었고 대체가 불가능할 만한 고성능 무기는 미국이 잘 팔아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한국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 방산의 숨통을 조일 뻔했던 이들의 움직임은 얼마 가지 않아 사실상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EU가 확보한 기금이 잘 나가는 회원국들이 다 함께 모았다고 하기에는 초라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EU가 조성했다고 밝힌 기금의 규모는 3억 유로, 이를 하나로 바꾸면 약 4,300억 원 수준입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데에다 쓰려고 하면 너무 작은 액수인데요. 심지어 이 액수가 기금의 총량이라서 여러 국가가 이 기금을 타서 쓰려고 한다면 각국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는 더 적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 법안 기획 당시의 목표 금액도 5억 유로로 이 금액도 하나 약 7,400억 원 수준이라 여전히 나누어 쓰기에는 적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을 모으는 데에도 난관에 부딪혀서 규모를 깎아야 했다고 생각하면 EU가 얼마나 단합이 안 되는 조직인지 짐작이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EDIRPA가 완전히 유명무실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기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들은 서유럽의 강대국들보다는 북유럽이나 동유럽의 소국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영토와 인구가 작은 만큼 국력도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기 구매도 원하는 만큼은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EU의 지원금이 비록 적을지언정 이런 국가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돌파구가 있습니다. 사실 EU의 지원금이 있다고 해도 이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게 EDIRPA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기준으로도 한국 무기가 훨씬 나은 가성비를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요.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하다든지 성능이 압도적이라든지 혹은 납기가 훨씬 빠르다든지 하는 다양한 요소를 준비해 둔다면 걸림돌이 될 문제들을 말끔히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한국 방산의 특장점이자 세일즈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특히 대한민국은 기술 이전을 꺼리지 않으며 현지 생산 설비를 깔아주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폴란드로 넘어간 천무, 호마르 K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당초 우리 군은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4년까지 KTSSM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마르 K의 KTSSM이 탑재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양산이 10여 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적성국의 위협과 함께 폴란드에서 연구에 필요한 자금이 대거 유입된 덕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가 수요를 부르고 수요가 양산을 앞당겼다는 건데요. 이대로 영리하게 전략적 우위를 점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인정받고 방산무기 대기업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끝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